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종결자 과정을 시작해 봅니다. 종결자 과정 1강이고요. 자, 종결자 과정은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기본 과정인 마스터 하고요. 마스터 기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내용 강의하고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요걸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종결자로 갔거든요. 종결자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해드릴지는 제가 OT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기화학 파트는 종결자 과정에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기출문제부터 가자는 거예요. 편입 기출문제 갑니다. 편입 기출문제 제가 각 학교 기출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확보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갖다 제가 해설을 쭉 달아놨고요. 그걸 갖다가 제가 또 자세하게 내용 강의와 더불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약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추가시켰어요. 변리사 기출문제 1차 기출문제입니다. 1차. 변리사 2차 문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갖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요건 별도로 2차 변리사는 난이도가 높아서 요건 나중에 좀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요건 나중에 해 드릴 것이고, 지금은 변리사 1차에 관한 기출문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멤버십의 강의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유기화학 강의입니다. 자, 마스터 종결자 전체 과정에서는요, 어바웃 화학에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짧고 확실하게 반드시 고득점의 길을 제시하는 미친 열정, 뭐 이제 로그입니다. 그리고 편입 과거에서 제가 한때는 좀 유명했던 선생님 같습니다. 자, 무료 강의는 기본 유기화학을 올려놨는데요. 1강부터 10강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수험생들이 이제 진짜로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대신에 요청해 주시면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 27강까지 강의했는데 이걸 전부 다 무료로 올려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의향은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수험생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많이 듣고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당연히 편입생입니다. 의치학대 편입, 미트드 준비생, 연고대 편입, 그 다음에 별에서 2차에서 유기화학 선택한 수험생, 그 다음에 자, 요거 학점관리요, 학점관리하는 수험생, 그 다음에 외국대학. 이 학생들 이거 학점 관리할 때요, 이거 뭐 충분히 강의를 들으면요,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대학 이거 너무 강의료가 비싸요. 편입 학원도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제가 강의료 수강료 굉장히 싸게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종결자 과정 뭐 월 12만 원에 무제한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다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 과정은요, 월 6만 원의 무제한 수강이고요. 그다음에 자, 완강된 거는, 현재 완강된 거는 기본 강의 완강됐고요. 기본 강의 6기 기본 완강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블 일반학 내용 강의입니다. 53강으로 완강, 바이블 유기화학 내용 강의 67강으로 완강됐고요. 관련 일반학 문제풀이, 그다음에 45강 완강, 관련 유기화학 문제풀이 36강 완강. 요건 다 완강돼 있는 겁니다. 요건 마스터 과정에서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종결자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강의는 들을 수 있지요. 자, 그다음에 교재는 항상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습니다.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교재를 별도로 발간하진 않을게요. 만약에 나중에 자료가 좀 쌓여서 별도의 교재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유기화학 강의는요, 제 빠짐없는 내용입니다. 충분한 내용으로 다 돼 있고요. 유기화학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 교재 전부 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진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유기화학 문제풀이는요, 객관식 주관식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종결자 공통 과정입니다. 유기화학 바이블 교재의 순서대로 다 1장부터 14장까지 단원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제가 단원별로 구성해 놨고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죠. 그 다음에 동시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하면서 내용 강의와 동시에 수강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추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DF 파일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앞에 문제를 먼저 스스로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을 갖다 제가 달아놨는데 해설 강의를 같이 들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요 루트는 제가 한번 요건 종결자 과정에서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난이도는 뭐 다 합니다. 상중하가 다 있고요. 자, 이제 종결자 과정입니다. 월 12만 원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바이블 교재 순서대로 1장부터 14장까지 단원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단원별로 이렇게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놔야 이렇게 교재의 내용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구성을 할까 단원별로 구성할까 망설이다가요, 제가 단원별로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다가 구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바이블 교재를 공부해 나가면서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강의 여기서 완강한 거하고 동시에 수강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내용 강의를 항상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시한 거는요, 이 내용 강의입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로다가 내용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내용 강의를 자꾸 무시하고 기출만 답을 외운다. 예, 바보짓입니다. 예, 당연히 내용을 절대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죠? 자, 문제는요. 단답형 문제 있고 추론형 문제 있고 주관식 문제 있고요. 예. 편입 기출 문제는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추론형 문제도 있고 단답형 문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편입 기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PDF 파일 문제가 역시 똑같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뒤에 해설과 정답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채점하십시오.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뒤에 강의에서 들으면 더욱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틀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더욱 효과적으로 강의를 듣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결자 과정도 여기 이 관련 문제 풀이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돼 있고 다만 문제가 뭐니 편입 유기화학 문제, 유기화학 기출 문제, 변리사 유기화학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기출 문제를 드디어 푸는 겁니다. 기출 문제.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기출 문제는 과연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까 이런 것을 생각할 볼 이유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출 문제 갑니다. 예, 구성은요. 예, 구성은 똑같습니다. 예, 바이블 교재하고 똑같아요. 1장부터 기본 개요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고분자 분광학 유기화학 실험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 요 기출 문제 요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풀어본다라는 겁니다. 편입 기출 문제, 변리사 유기화학 기출 문제인데 변리사 유기화학은 1차 기출 문제입니다. 1차 기출 문제고 2차 기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또 한번 정리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기출 문제는 자, 여러분들 기출 문제 왜 공부합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이 학원의 상술에 많이 당하거든요. 기출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는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문제의 수준을 안다는 겁니다. 문제의 수준을 알고요. 그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 전략을 짜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기출문제 중에서요. 가끔 가다가 난이도가 도저히 시중 교재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 교재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 교재에 없어요. 교재. 시중 교재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중 교재의 내용이 살짝 있어도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학생들이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왜? 느낌이 그렇거든요. 기출은 왠지 반복될 것 같거든. 또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 문제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어떤 기출문제 갖다 놓고 편입 기출문제 갖다 놓고 연도별로 쭉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십니다. 아, 똑같은 문제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자꾸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요거 학원이 자꾸 강조합니다. 요걸 학원이 자꾸 기출문제 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것을 요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갖다가 마치 또 나오니까 그래서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이 기출문제 갖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보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야, 이 문제가 똑같은 게 없잖아라는 걸 알 텐데요. 물론 내용은 반복됩니다. 내용은 반복되는 건 이거에 뭐 말할 거나 있습니까? 그러면 유기화학이지. 그러면 유기화학이 기출문제 가면 무기화학 되니? 그러니까 내용은 당연히 반복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 수준을 잡고 학습 전략을 짜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공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중요해요. 저도 이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학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준을 잡는 용도로 잡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학습 전략을 짜자라는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의 실력을.
이런 용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가끔 가다가 기출문제 중에서 시중교재에 도저히 없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연연할 게 아니란 겁니다. 이건 연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학생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시중교재에 없거든요. 그리고 선생한테 갖다 줘도요, 학원 선생한테 갖다 줘도 A 선생, B 선생, C 선생이 답이 다 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중교재에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중교재에 그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이 문제의 정답을 몇 번으로 취급을 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편입은 알려지지 않잖아요. 미트리트 피트는 뭐예요? 미트리트 피트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까지 다 받아줍니다. 정답 공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까지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건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편입은 뭐예요? 편입은 국가시험 아닙니다. 그냥 그 학교에서 그 학생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마음이에요. 출제 교수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출제 교수님이 정답을 뭐로 취급했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학원 선생한테 갖다 주면은 A 선생, B 선생, C 선생이 답이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문제 여기에 연연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왜? 반복될 것 같은 그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제가 잘 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제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두 개 때문에 당락이 결정나는 게 아니야. 예, 편입시험에서요 다 맞아야지만 붙는다. 그거 굉장한 오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요 다 맞아야 붙는 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공부 전략들,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 이상한 거에 자꾸 집착하니까 기출문제 이상한 것들, 여기서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의 상술에 자꾸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백히 가시죠. 자, 유기왕 문제가 만약에 20개가 나오면요, 그 중에서 1개 정도입니다. 이상한 게. 그것도 어떤 해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몇 년에 1개 정도 나오는 그런 문제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20개 중에서 19개짜리 이거 다 맞추면은 이거 시중에 교재에 있는 겁니다. 시중 교재에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정답이 딱 결정 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 다 득점하면요, 그러면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합격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합격의 길은요,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수준을 잡는 거예요. 학습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20개 중에서 19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득점하면 합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시중 교재에도 없는, 교재에도 없는 A 선생, B 선생, C 선생이 답이 다 다른 그 학교에서도 편입에서도 정답이 몇 번으로 취급이 되었는지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 한두 개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기의 수준을 잡고 학습 전략 잘 짜고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서 시중 교재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득점하면은 편입 시험에 당연히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게 올바른 수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근데 수험생이 참 그렇습니까? 수험생이 뭐예요? 굉장히 궁박경솔무경험하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한 개, 막 복잡한 거, 특히 솔직히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에 더 연연합니다. 이거에 자꾸 연연하는 사람이요, 이게 과연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솔직히 잘 못하는 수험생입니다. 뭘 모르는 수험생이 자꾸 이런 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시중에 있는 걸, 이 내용을 갖다 머릿속에 딱 들어갖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딱 잡으면은 당락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당연히 합격하거든요.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한 거 하나에 자꾸 집착하는 이런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이 솔직히 5, 60%는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이거 5, 60%에 해당되는 이 수험생들은요, 말 그대로 편입시험 정족수 채워주는 사람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거는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우리 똑바로 가집시다. 마음가짐은 뭐니? 자, 우리 간단하다. 간단해. 기출문제는 내 수준을 점검하는 거고 학습 전략을 짜는 거고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고 시중의 교재를 모두 다 득점하면 나부터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런 거 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연연하지 말고, 이거 자꾸 신경 쓰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연연하지 말고
그래 시중 교재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안 틀리도록 노력하자라는 마음가짐. 즉 뭐니 시중에 있는 교재 물론 제 교재 SM 교재도 시중 교재 전체답니다. SM 바이블 강의에 있는 이 교재들의 내용 전체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거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 전체를 싹 다 다시 한번 재점검한다라는 그래서 반복한다라는 거 이겁니다. 이게 합격의 길인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 미트리트 편입 과거에 일타였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열심히 하고 한참 활동할 때는요 합격자 재수하면 부끄러워했다고요. 재수하면 부끄러워하고 대부분 다 초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학습만 딱 수행시키거든요. 이거 딱 수행시키거든요. 이거 연연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미트리트에서도 이런 문제 있거든요. 정답이 공개되고 20점까지 있는 문제에서도요. 이상하고 골 때리고 신기한 거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에 집착해야 되거든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아는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우치시고요. 그래서 우리 빨리 합격합시다. 빨리 의대치대 약대 가셔서요. 의사치과에서 약사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유기화학 강의를 지금부터 강의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기화학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앞에 여기 문제를 갖다 제가 쭉 올려놨어요. 이렇게요. 문제만 이건 쭉 올려놨고 먼저 풀어보십시오. 문제 먼저 풀어보고 뒤에 쭉 넘겨보면 파일 PDF 파일에 뒤로 넘겨보면요. 예, 해설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설 부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 1번 유기화학의 기본 개요 및 유기화합물의 특성이다라는 제목에서 전남대 문제부터 진행을 합니다. 예, 학교는 제가 그냥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갖다가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임의로 보이는 대로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옆에다가 학교에 이렇게 이름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대에서 기출됐었나 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 기출인지도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문제 1번 갑니다. 문제 1번 전남대 기출 문제. 예, 난이도 Z급입니다. 난이도가 없죠. 뭐. 자, 이거 이 얘기잖아요. 자, 염산과 에탄올의 수소화하는 걸 표시한 것 중 전자의 이동을 옳게 표시해라. 전자의 이동은 뭐예요?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기화학의 기본 아주 기초 이론이잖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탄올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말이죠.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요놈이 HCl이면은 수소가 플러스를 띠는 거 맞죠? Cl이 마이너스를 띠는 거 맞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쌍이 수소 양 이온을 잡아먹어야죠. 그리고 요 전자를 가지고 요놈이 Cl 음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CH3, CH2, OH2 플러스가 되고 요놈은 이렇게 되고 Cl은 Cl 음연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l 음연을 전자쌍까지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찍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전자의 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1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알코올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HCl의 수소 양 이온을 잡아먹는 겁니다. 수소 양 이온을 잡아먹어서 Cl 음연이 빠져나가는 과정, 이 과정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건 뭐예요? 유기화학의 기본 이론만 알면은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난이도가 Z급이고요. 이런 문제를 갖다 틀리면 이거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리지 않도록 저는 기가 막히게 잘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문제 1번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문제 2번 갑니다. 자, 평형상수 K값이 1보다 작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요거는요. 내용제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요거는 바이블 교재에 바이블 교재를 갖다 같이 갑시다. 바이블 교재를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게요. 바이블 교재를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블 교재의 페이지 수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페이지의 내용을 점검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바이블 교재의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있는 겁니다. 27부터 2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 가자. HA 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물을 만나면 수소이온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소이온 주는 겁니다. 이건 엄밀하게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야? 산소의 비공전자가 수소이온을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수소이온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시했을 뿐인 겁니다. 수소 양이온을 준 거다. 실제로 수소 양이온을 준 게 아니라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수소 양이온을 잡아먹은 요게 올바른 것이죠. 1번 문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이렇게 돼서 H3O 양이온 되고 그 다음에 A 음이온 되죠. 이와 같은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평형상수를 K라고 부르고 KA라고 쓸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면 원래 평형상수의 물의 몰농도를 곱해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는 거 쓰면 산의 몰농도 분의 수소연 농도 곱하기 그 산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 이게 KA의 정의지요. KA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KA는 산의 몰농도 분의 평형에서의 몰농도 분의 수소연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 라고 쓰는 게 KA의 정의라고요. 이때 이 평형상수 KA 값은요. 요놈은 얘는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야 변합니다. 온도가 안 변하면 안 변해요. 즉 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은 자 얘가 큰 산이 있고요. 얘가 큰 산이 있고 얘가 작은 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세트산 같은 놈은 KA 하면 아세트산이면 얘가 아세트산 CH3COH 그러면 수소연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비는 이렇게 되겠죠. 아세트산의 음이온 되겠죠. 이 값은 1.8 곱하기 10-5승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25도씨에서는. 또 시안산 같은 놈은요. KA가 HCN 이렇게 쓰면 시안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소연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 이렇게 쓰면요.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값이 큽니까? 얘가 값이 크지요. 얘는 값이 작죠. 이와 같이 K의 값은 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변하면 변하는데 유기화학에서는 온도는 그냥 25도씨라고 놓고 가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일반화학에서는 그거 고려하죠. 그죠? 평형상수 온도 조성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되면 평형상수 증가된다라고 말하는 수험생 가슴 아픕니다. 일반학 다시 보셔야 돼요. 흡열이면 증가, 발열이면 감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딱 일반학적 내용까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학적 개념이 아니라 유기화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상수는 이렇게 결정났다라는 것이죠. 25도씨에서는요. 그래서 산의 종류에 따라서 아세트산이냐 시안산이냐 이 산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값을 외우라가 아니라 이런 값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큰 게 얘는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K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얘가 크잖아. 얘가 크잖아. 그럼 K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자 비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유기화학은 누가 많은 거죠? 이 위에 게 많은 거죠. 산의 농도분의 수소의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 농도니까 수소연 농도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소이온을 많이 내주는 산이니까 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유기화학에서는 비교적인 개념입니다. 일반학에서 강산은 6가지 결정 나 있는 거 보시죠. 무슨 말인지 일반학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유기화학은 비교 상대적인 개념으로 간다. 강산은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0% 해리가 되는 강산의 개념이 아니라 더 강산 누구다? 아세트산은 시안산보다 더 강산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더가 붙는 겁니다. 더 강산. 더가 아니야. 이게 더가 아니라 more, stronger, acid 이런 얘기라고요. 장난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이겠죠. K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이니까 자 아세트산과 시안산 중에 누가 더 강산입니까 하면은 아세트산은 시안산보다 더 강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세트산은 시안산보다 K의 값이 크기 때문에 더 강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K의 값이라는 것은 10-5승, 10-10승 이렇게 지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KA라는 이런 값으로 씁니다. 이를 갖다 우리는 PK라고 부르죠. 그래서 PK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작을수록 이게 작으면 K 값이 크면 PK는 작겠죠. 그래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인데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다. 그래서 PK 값 여러분들 외우고 있습니까? 자, 외우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HI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외우고 있어요? HBr 마이너스 9. HCl 마이너스 7. HF 3.5. 이 정도 외우고 있나요? 아세트산 얼마입니까? 이 1.8 곱하기 10-5승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딱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4.75 이렇게 외워주라고요.
외워야 됩니다. 탄산 얼마입니까? H2CO3 탄산 6.3 외우고 있나요? 페놀 이건 다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페놀 요수소 pK값 얼마입니까? 약 10 정도입니까? 그 다음에 물 얼마입니까? 물의 pK값 얼마? 15.7 지금은 pK의 값을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돼요. 이걸 못 외우고 유격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15.7 그 다음에 알코올은 보통 얼마입니까? 알코올의 수소 보통 한 16부터 18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예, 암모니아 얼마인가요? 예, 36입니다. 요거는 pK가 36. 그다음에 삼중결합의 수소 요 수소 25 정도입니다. 이중결합의 수소 보통 한 42, 3 정도니까 43 정도로 외워줍시다. 단일결합의 수소 하면은 요건 뭐 어떤 책은 60이라고 돼 있고요. 그냥 50이라고 외워도 됩니다. 50, 60 뭐 어떤 책은 책에 따라서 60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마다 어떤 선생은 60이라 그러고 저는 50이라 그러고 선생님 10의 차이가 나는데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비교적인 개념이잖아. 얘가 50이나 60이나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바뀌는 일이 없다고요. 비교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면 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는 얘는 제일 작죠. 세 개 중에 이렇게 세 개 중에 비교하면 25, 43, 50. 그러면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삼중결합의 수소가 가장 강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단일결합의 수소가 가장 약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건 비교적인 개념으로만 유기화학은 보기 때문에 50이냐 60이냐 이거의 10의 차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질을 모르는 수험생이 50이나 60이나 이런 거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쓴소리할 때요 반성의 기회로 잘 삼는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블 교재 27페이지부터 제가 내용을 좀 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염기라면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아민 이렇게 말해 볼까요? 그러면 물만 나면 수소연을 제공받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소의 빈분자가 수소연 잡아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R3NH 되죠. 그게 짝산되고 그 다음에 OH 음이온 만들어냅니다. 자, 이 식은 평형상수 K, B라고 쓰죠. 얘는 원래 평형상수에다가 물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고요. 정의대로 쓰면은 염기의 몰농도분의 그의 짝산의 농도 곱하기 OH 음연의 농도입니다 라고만 쓰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갖다 우리는 염계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거든요. 온도가 결정나면 얘도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염계 종류에 따라서 값이 크다 작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다.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누가 많은 거야? 얘가 많은 거잖아. OH면 얘가 많은 거잖아. 그러면 OH 음연을 많이 내주는 염기니까 뭐예요? 강염기겠죠. 그러면 KB 값이 클수록 강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유기화학은 항상 비교적인 개념이라 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강하다, 누가 누구보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적인 강력기, 절대적인 강산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건 진짜로 개념 못 깨우쳤다가는 일반학하고 완전 짬뽕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학에서 산염기 파트와 유기화학의 지금 말씀드리는 산염기 파트를 잘 구분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마이너스 로그 KP 값을 우리는 PKB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PKB 값은 얘는 작겠죠. 얘가 크면은요. 그럼 얘가 작으니까 PKB는 작을수록 강염기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PKA 값은 작을수록 강산, PKB 값은 작을수록 강염기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PKB 값은 굳이 다 안 외워도 괜찮거든요. 자, 세 번째 개념을 한번 봅니다. 세 번째는 자, 예를 들면 HI다. pK 값이 마이너스 10이죠. HF다. pK 값은 3.5라고 외웠죠. 누가 강산입니까? 얘가 강산이죠. 얘가 약산입니다.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인데 HI는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산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물에 들어가면 수소 이온 플러스 아이오드 되면 되겠죠. 얘도 물에 들어가면 수소 이온 플러스 얘는 F 음이온 냅니다. 그죠? 그러면 강산이다. 강산이면 당연히 수소 이온 많이 나오겠죠. 수소이온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오다이드 음연도 당연히 따라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왜? 이거 끊어져야지만 수소이온 나오고 아이오다이드 음연 나오는데 수소이온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오다이드 음연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다는 얘기는 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안정하다. 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안정하다. 안정하면 뭐예요? 그래, 약염기라고요. 약염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얘를 수소이온을 잡아먹는 일을 안 합니다.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나는 그냥 혼자 있어도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유대 음요는 안정하다, 많다, 안정하다, 약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죠, 그죠?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HF는 약산이죠. 얘보다 HI보다 약산이죠. 그러면 얘는 소량 나오겠죠. 약하니까 얘도 당연히 소량 나옵니다. 소량 나온다는 얘기도 되고요. 얘는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량만 생기는 거고요.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HF란 놈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역으로 가는 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불안정하다 뭐예요? 강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논리는 기본으로 기억해 줘야 돼요. 음이온이 안정합니까? 안정하면 약염기입니다. 그의 짝산은 강산입니다. 이렇게요. 음이온이 안정하니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산은 강산이다. 이렇게요. 이 논리는 유기화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내용은 꼭 기억해 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 가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메티라민이 있다. 얘는 pKb 값은 제시해 줄게요. 3.4 정도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의 짝산은 얘지요. 얘는 pK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짝산과 짝임기 폐호에서는 pKa와 pKb를 더하면 항상 얼마입니까? 14죠. 그죠? 이건 14니까 자 얘는 값이 pK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4 빼기 3.4니까 10.6이 되겠죠. 그죠? 10.6, 14 이거 두 개 더하면 14니까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아리라민이 있다. 아닐린이라 부릅니다. 얘는 pKb 값이 제시해 줄게요. pKb 값은 9.4라고 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짝산은 바로 이놈이 되겠죠. NH3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짝산의 pK 값은 더하면 14니까 14 빼기 9.4가 되겠죠. 4.6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 자 pK의 b 값은 작을수록 강염기라며 그럼 pKb가 얘가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네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강염기다 이렇게 된 거죠. 요놈이 강염기죠. 요놈은 약염기죠. pKb 값을 제시해 줬으니까 알려줬으니까 작으니까 강염기고 크니까 약염기다. 그죠? 그럼 pKa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라며. 그럼 그의 짝산을 비교해 보자. 얘가 4.6으로서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놈이 강산이 되겠죠. 요놈은 약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고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다 이거잖아.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를 염기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고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요건 기본으로 1, 2, 3, 4 내용 다 지나가셔야 돼요. 산염기하면 이게 머릿속에서 기본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자, 예를 들면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한다. 이게 산염기 반응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세트산이 있다. NaOH 같은 OH 음연을 이용해서 요 수소 양이온을 잡아먹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반응식 이렇게 쓰고 아세트산 음이온 되겠죠. 이건 물론 NaOH라서 NaOH를 쓰지만 Na 양이온은 어차피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건 신경 안 써서 그냥 안 쓴 겁니다. 네트 반응으로만 쓰자 그러면 H2O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pK 값 가자. 아세트산 pK 값 얼마였습니까? 4.75였죠. pK 값입니다. pK의 값 4.75였죠. 자, 정반응에선 얘가 산이죠. 정반응에선 얘가 수소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반응에선 아세트산이 산이고요. 역반응은 바로 이 반응입니다. 역반응에선 누가 산입니까? 물이 수소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얘가 산이죠. 물의 수소연을 잡아먹는 거잖아. 이렇게 수소연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산이죠. 물이 산일 때 pK 값이 얼마였습니까? 15.7이라고 외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자. 자, 요놈은 pK 값 4.75, 요놈은 15.7. 자, pK 값이 작습니다. 뭐예요? 강산이죠. 선생님, 아세토산은 약산입니다. 예, 일반학하고 완전히 짬뽕난 질문입니다. 아세토산은 약산 맞습니다. 일반학에서는요. 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물보다는 강산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인 개념으로 간다. 얘는 약산이고 물은 약산이죠. 아세트산보다는 약산입니다. 그러면 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는 아세트산의 짝임기니까 강산의 짝임기니까 약염기가 되겠죠. OH 음연은 물의 짝염기니까 약산의 짝임기니까 강염기가 되겠죠. 그럼 화학 반응은 자 어느 방향으로 진행합니까? 라면 정반응 우세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화학 반응은 항상 강산 강염기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으로 가니까. 강산 강기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이니까 정반응 우세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의 표형상수 K 값은요. 반응물 농도분의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평형상수는 항상 이거잖아요. 그죠?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반응이 어디가 우세하다고요? 정반응이 우세하다고요? 정반응이 우세하다고요? 정반응이. 그러면 이 생성물은 다량 생기겠죠. 얘는 많이 생기겠죠. 반응물은 많이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것은 소량밖에 없겠죠. 역반응 찔끔 갑니다. 정반응 왕창 가는 거고 역반응 찔끔 가는 거야. 그러면 반응물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소량밖에 없고 생성물은 많이 생겨 있겠죠. 그러면 큰 데서 작은 걸 나눠주는 겁니다. K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K값이 1보다 큽니다. 평형상수값이 1보다 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응물이 강산강연기, 생성물이 약산약연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에 대한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한번 예시 한번 또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 있다. 삼중결합의 수소를 NaOH라고 부르는 염기가 잡아먹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NaOH가 수소연료를 먹었어요. 그러면 반응식 이렇게 되겠죠. C 음이온. 물론 Na 양이온은 의미 없어요. 그냥 구경권 이온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pK 값 갑니다. 반응물은 얘가 산이죠. 얘가 산이니까 pK 값은 뭐죠? 25라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생성물에서는 얘가 산이죠. 물이 산입니다. pK 값 얼마입니까? 15.7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얘가 오히려 약산이죠. pK 값이 큽니다. 얘가 물이 강산이죠. 선생님, 물이 왜 강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일반학하고 짬뽕 난 질문이라고요. 예, 물은 아세트산보다는 약산이지만 삼중결합의 수소보다는 강산이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게 유기화학이야, 알았죠? 그래서 물은 15.7로서 강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됐잖아. 얘는 삼중결합의 음이온은 약산의 짝염기입니다. 뭐예요? 강염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 NaOH의 OH 음연은 물의 짝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약염기죠. 이 이제 일반학하고 짬뽕 난 사람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NaOH는 강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약산 강염기? 이건 뭐 강염기 약산 반응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바로 완전히 일반학하고 완전히 짬뽕 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못 듣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민하느냐? 신기한 거, 이상한 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자꾸 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못 하는 겁니다. 내용 정리를 못 해버리니까 문제가 조금만 이상하게 나왔다 하면은 틀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 자기가 내용 정리를 못했다는 걸 깨우치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이상한 문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수험생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헷갈리면서는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반응물이 약산약염기고 생성물이 강산강염기입니다. 그럼 반응 어디로 간다고요? 역반응 우세라니까요. 정반응 찔끔 가는 거고요. 아주 조금 역반응 우세. 그럼 평형소수 K 값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역반응 우세하니까 반응물이 엄청 많겠죠. 생성물은 엄청 적겠죠. 얘는 적을 겁니다. 반응물은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작은 데서 큰 거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K값은 1보다 작겠죠. 그럼 K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니? 생성물이 강산강연기, 반응물이 약산약연기입니다. 라는 것을 이건 머릿속에 아주 탁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중결합의 요 수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NaOH 정도의 염기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왜? K값이 1보다 작으니까 요 놈이 소량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CH 삼중결합의
염기 중에 NaNH2라고 부르는 염기 있죠. 그러면 NH2면이 수소연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H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반응식 pK값 얼마? 25. 산일 때 암모니아가 이번엔 산이네.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니까 pK값 36. 선생님, 암모니아는 염기입니다. 예, 이러고 있으면 요건 가슴 무너집니다. 예, pK 값은 산일 때 값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pK 값이 때 36이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짬뽕이 나서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친구는 일단 끝까지 갖고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머릿속에 탁 하고 뚫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뚫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수험생 중에 전형적인 특징이 모르는 부분 하나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거기서 계속 고민한다는 겁니다. 공부가 질려요. 공부가 진력나기 때문에 그런 수험생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 그런 수험생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그 수험생은 마음가짐을 또 바꿔야 돼. 마음가짐은 일단 쭉 가자. 전범위를 가자. 쭉 가서 그다음에 빨리 돌아가서 또 보고 빨리 돌아가서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공부. 이러면 머릿속에 뚝뚝뚝 하고 뚫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30년의 노하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이번엔 pK 값이 얘가 25, 얘가 36이에요. 그러면 얘가 강산이네. pK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랬으니까. 그러면 암모니아는 36이니까 얘는 약산이네. 뭐. 얘는 강산의 짝염기입니다. 뭐예요? 약염기네. 뭐. 그러면 NH2 음연은 약산의 짝염기입니다. 뭐예요? 강염기네. 뭐. 그럼 화학 반응은 어디로 간다? 강산강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산강에서 약산염기 반응이니까 정반응 우세 역반응 찔끔이죠. 정반응 우세 역반응 찔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K값은 항상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생성물 많을 것이고요. 반응물은 적겠죠. 큰 데서 작은 걸 나눠주니까 1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K값이 1보다 크니까 반응물은 강산강염기고 생성물은 약산약염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삼중결합의 음연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NaNH2라고 부르는 염기를 사용해서 요 수소를 잡아먹게 만드는 전략은 그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음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염기를 선택합니까? 어떤 염기를 선택합니까? 이 문제에서 NaOH 정도의 염기는 안 되지만 K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다량 생길 리가 없잖아. 삼중결합의 음이온이. 그러니까 얘는 K값이 1보다 작으니까 NaOH는 부적합하지만 NaNH2라고 부르는 염기는 얘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기를 택하나요 하면은 이렇게 택하는 거 맞아요? 그 염기의 짝산의 pKa가 따먹고자 하는 수소의 pK 값인 25보다 큰 산의 짝염기 택하면 되죠. 내가 그린 그림은 암기린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떠오릅니까? 다시 한번요. 어떤 염기를 선택해서 수소를 잡아먹어주면 음이온을 다량 생성시킬 수 있을까요? 얘를 다량 생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삼중결합의 음이온을. 그 염기의 짝산의 pKa가 따먹고자 하는 수소의 pKa인 25보다 큰 산, 크면은 약산이죠. 그 약산의 짝염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염기를 선택합니까? 그래서 음이온을 생성시키고자 할 때 어떤 염기를 선택합니까? 그의 짝산의 pK가 따먹고자 하는 수소의 pK보다 큰 산의 짝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내용 강의할 때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의 기본 이론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문제 2번 문제. 자, 시험장에서 바로 풀 때 어떻게 가는 K값이 1보다 작은 것은 어떤 것이냐. 딱 보는 순간에 바로 탁 하고 나옵니까? 1보다 큰 이렇게요. 보는 순간 나와야 돼요. 보는 순간. 자, 보는 순간 안 나오면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는 순간 안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건 보는 순간 나오도록 숙달시키지 못하고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K값이 1보다 작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 값이다. 보는 순간 나오지 않으면은 자, 한번 보자. 정반응선 얘가 산이죠. 1번은. 역반응선 얘가 산이죠. 정반응이 진행할 때는 알코올이 산이고 역반응으로 진행할 때는 암모니아가 산이죠. 알코올의 수소의 pK 값은 약 16 정도입니다. 암모니아 수소의 pK 값은 36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놈은 강산이죠. 요놈은 약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pK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니까 그러면 강산의 짝염기인 알코올의 음연은 약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약산의 음이온인 NaNH2는 강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은 강산강에서 약산 양기 방향하니까 정반응 우세 역반응 질급이죠. 그러면 K값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생성물은 많죠. 정반응 우세하니까 반응물은 적죠. 그러니까 K값은 1보다 커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푼 거지. 이걸로 야 이게 언제 이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니?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딱 보는 순간에 K값이 1보다 크네 뭐. 딱 보는 순간에 16, 36 그러니까 강산가액이 K값이 1보다 큼 이렇게 나와야죠. 응? 야 이것도 똑같잖아. 이건 예시로 들어둔 그거네요. 그러니까 K값은 1보다 큼. 이건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세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정반응에서는 누가 산입니까? 얘가 산입니다. Pk값이 얼마야? 25입니다.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입니다. 요거 수소연을 갖다가 요 음이온이 이렇게 먹잖아. 그러니까 역반응에서는 알코올이 산이지요. Pk값은 16이거든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Pk값 25입니다. 약산이네요. Pk값 16이네요. 강산이네요. Pk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다. 강산의 짱긴 얘는 뭐다? 약염기다. 약산의 짱긴 얘는 뭐다? 강염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기가 됐어요. 강염기니까 강산강염기가 생성물에 있습니다. 생성물 역반응 절대 우세 정반응 찔끔이네요. 그러면 K값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누가 많습니까? 반응물의 양이 많을 것이고 생성물은 적겠죠.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진행하니까. 그럼 K값은 1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K값이 1보다 작은 것은 3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겠죠. 자, 4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출문제에 있던 겁니다. 자, 이거 전담대 기출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보는 순간에 자, 선생님이요. 이거 설명하느냐고 약 한 15분, 20분을 제가 이제 투자를 했죠. 여기다가 이 문제를 갖다 15분, 20분 만에 풀었다. 하나 풀고 집에 가는 거죠. 하나 풀고 집에 가서 그다음에 자기는 내용을 풀었다는 것 하나 맞춘 것에 신기합니까? 예, 그런 우리 어리석은 수험 쓰지 맙시다. 뭐예요? 보는 순간에 답이 나오도록 연습하라 이거죠. 보는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염기를 딱 보는 순간에 딱 보고 이거 충분히 진행해서 K값은 1보다 크겠구나 바로 팍 지나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염기 보고 산 보고 바로 딱 지나가라는 거죠. 염기 보고 산 보고 바로 딱 지나가는 이런 느낌까지 올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 그게 실력인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내질 못하고요. 자꾸 이상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상한 거에 집착하면요. 공부 기간 길어집니다. 그리고 공부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영원히 의사약사 치과의사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제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정신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학원의 상술에 그만 좀 당합시다.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좀 이상한 거 하나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반학도요. 학교마다 전공화학을 많이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갖다가 노리시는 분은 전공화학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어떤 학교는요. 전공화학 문제가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하나 하기 위해서 전공화학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화학도 내용은 탄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마다 탄력적으로 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정신 똑바로 잘 모으시고요. 내용 정리 기가 막히게 하자고요. 가끔가다 제 오픈 카톡방에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답을 안 달아줍니다. 왜냐면요. 그거 답을 달아주면요. 솔직히 말해서 질문 같아야 답을 달죠. 솔직히 그래요. 이게 질문이 아니야. 이건 뭐 책 한 번만 보면 그냥 아는 내용을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답을 다는데 되게 틀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놔뒀습니다. 그런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우쳐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못 푸는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출문제 대부분 다 풀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 문제까지도 다 풀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많이 이걸 내용 정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관련 문제 뭐저 미트리트 문제 뭐 문제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유기화학에서 일반학에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수험생활 임하세요. 알았죠? 제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전반적인 개념을 뚫는데 치중하셔야 됩니다. 하나 집착하고 모르는 거 하나에 집착해서 진도 못 넘어가는 수험생 진도 못 나간다. 이거 심각해져요. 진도 쭉쭉쭉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상한 문제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딱 뚫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일반학 유기화학의 전반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딱 쓰게 되면요. 그러면 만약에 30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27, 8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거든요. 뭐 일반학 유기화학만 딱 정리되면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안 떨어집니다. 한 개 때문에 두 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맞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요 뭐 과거에 자랑 같지만 나이 지금 이제 70 넘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60 되신 분이 70 넘으셨어요. 그분 지금 그 당시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막 이랬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그분 모릅니다. 그분 저기 뭐야 원광대 의대 합격하셨거든요. 원광대 의대 편입으로 붙으셨어요. 그분 베이스 제로입니다. 그분 문과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부르는데요. 저한테 배웠던 제자입니다. 제자 선생님인데 나이가 60대 지금은 70대 되신 분이거든요. 원광대 의대를 편입해서 합격하신 분입니다. 원광대 의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의사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초임 의사야.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대단히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공부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무언 전공화학에 집착하겠습니까? 이분이 무언 전공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기화학에서도 이상한 문제에 집착합니까? 아니라고요. 이분 뭐예요? 매일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셔서 개념을 쫙 뚫고 나가니까 내용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정리만 돼서 문제 이렇게만 맞출 줄 알면은 원광대 거의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거의 성적 순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성적에 의거해서 입학을 하셨어요. 지금은 당당히 의사가 되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극받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제가 1강 공개 강의는 이걸로 맞춰 드릴 테니까 공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자, 2강부터는 이제 공개 강의 안 하고 종결자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걸로 1강은 마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건툴비입니다. 자, 힘내십시오.